장례까지 치른 남편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어요. 1년 전 남편은 바다에서 실종됐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던 남편은 친구들과 함께 동해안으로 떠났고 다음날 아침 연락이 끊겼습니다. 당시 경찰은 낚싯배가 텅 빈 채로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 안엔 남편의 신분증, 휴대폰, 그리고 그가 자주 쓰던 낚싯대가 남아 있었고 갑판에는 젖은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죠. 해경은 바다 수색을 벌였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실종 상태로 남편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 법원은 사망 선고를 내렸고 생명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당시 저는 37이었습니다. 8살, 11살 난 두 아들을 둔 채로 남편을 잃었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평범하게 인사하고 떠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니. 멍한 상태로 장례도 없이 위로받을 시간도 없이 저는 곧장 생계를 꾸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갚아야 했고 아이들 학비도 걱정이었습니다. 보험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친정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버텼고 점점 몸이 익자 주방 보조가 됐습니다. 낮에는 식당, 밤에는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휘어도 아이들 밥 먹이는 게 먼저였어요. 큰아이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다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초등학교 땐 동생 손을 꼭 잡고 다녔고 중학교 때부터는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 마음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흐릿했는지 간혹 무덤덤한 반응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생일 때마다 아빠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큰아이는 장학금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취직도 성실히 해냈습니다. 작은아이는 대학 진학은 하지 않았지만 요리를 배우고 싶다며 기술을 익혀 지금은 자신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제게는 기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는 무너지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남편의 물건은 조용히 상자에 담아 다락방에 올려두었습니다. 가끔 그 상자를 꺼내면 낡은 셔츠에서 아직도 미세하게 남편의 냄새가 나는 듯해 눈물이 났습니다. 사진 속에 그는 웃고 있었고 저는 늘 그 미소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환갑을 넘겼고 아이들도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인생 잘 버텼다고 그럭저럭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봄 지인의 장례식장에서 믿기 힘든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낯익은 눈빛, 익숙한 자세. 많이 늙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 역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는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심장은 뛴다기보다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지내던 그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하고 원망하고 끝내는 잊고 살았던 그 사람이 눈앞에 서 있다는 현실이 제 감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저 사람을 안아야 할까, 따져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돌아서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입을 떼었습니다. 여보? 여보 맞지? 정우씨. 맞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발밑이 꺼지는 듯한 아찔함, 속이 울렁거리는 메스꺼움, 숨이 막혀 가슴이 쿵쿵 뛰는데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기억이 한꺼번에 무너지며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건지 내 눈이 착각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뺨을 꼬집어보고 싶은 충동, 그대로 도망치고 싶은 두려움, 그리고 미친 듯이 따지고 싶다는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과거의 그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환영일까? 정신을 차리려 했었지만 그 어떤 생각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후회와 당혹스러움, 그리고 어딘가 두려움 같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묻어뒀던 분노와 상처, 슬픔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죠. 당신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며칠 뒤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며칠만 도망치고 싶었어. 하루만, 이틀만 숨고 나면 다시 돌아가야지 생각했지.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더라.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시선을 피했죠. 서울에선 못 살겠더라고. 다 아는 얼굴들이고 당신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름 바꾸고 경상도 쪽으로 내려갔어. 누가 나를 알아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게 편했어. 거기서 공사장에서 일도 하고 막노동도 하면서 지냈지. 그러다 지금의 사람을 만났어. 큰 기대 없었는데 그냥 곁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숨통이 트이더라고. 그렇게 아이 둘이 생겼고 가정을 꾸렸어. 저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손끝을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쯤은 당신이랑 애들한테 연락하고 싶었어. 근데 그럴 용기가 없었어. 이미 너무 늦었고 돌아갈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았거든. 당신이 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순간 제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삶과 제가 버텨온 삶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어떤 말도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그는 사업 실패와 채무에 시달리던 끝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바다로 나가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고 그날 일부러 배에 신발과 낚싯대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죽으려던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살고 싶지도 죽고 싶지도 않았다고. 그저 도망치고 싶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 30년 동안 피눈물로 아이를 키우고 밤새 울며 남편을 그리워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그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저 도망자일 뿐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방식은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기억을 굳이 상처로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의 이름이 다시 전화기에 떴습니다.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버렸습니다.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해. 이런 전화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 애들 얼굴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이면 돼. 그게 마지막이야. 그냥 멀리서라도 보면 돼. 인사 안 해도 돼. 내가 그 애들이 어떻게 컸는지만 알고 싶어서 그래.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 하나면 그래도 조금은 덜 후회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발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만 줘. 부탁이야.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가슴 깊이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 씨, 당신은 이미 죽었어요. 그날 그 바다에서요. 그 말에 그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그는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굴욕을 참고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한 거짓말을 해왔는지 그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을 지웠습니다. 용서도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보험금 목적의 실종 위장 사건들을 바탕으로 사실감 있게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며 해외에선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후 다른 여자와 새 가정을 꾸린 남편이 수십 년 만에 가족 앞에 나타난 사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